안녕하십니까. 이야기 한자 박상현입니다. 제 이름을 왜 얘기하느냐고요? 저도 한번 화면 떴으니 이름 좀 내비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문에 의하니까 인터넷은 빡빡이 선생님, 수염 선생 이런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고요? 이번 첫 출발할 한자가 이름과 관계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냐고요? 같이 보도록 하시죠. 이름 명자거든요. 여러분들 이름이라는 게 어떤 글자냐고요? 과연 이름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이 글자를 노자 도덕경에서나 이해됐던 글자입니다. 여러분은 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원 속으로 같이 가보시죠. 어원은 어떠냐면요. 저녁성 밑에 입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에 저녁이 되면 개똥이 소똥이 입으로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는 뭐가 없습니까? 가로등이 없어요. 그리고 복식 구조, 즉 옷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댕기 딴 거 다 똑같아요. 갓 쓴 거 다 똑같습니다. 뒤에서 보면 알재간이 없어요. 누군지, 내 남편인지 옆집 아저씨인지 도대체 알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입으로 꼭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개똥이가 됐든 쇠똥이가 됐든 저녁이 되면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마시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요. 그 옛날 분들 기억나시죠? 대문 열고 개똥이 있냐 그러죠. 요즘은 배를 누르니까 바로 얼굴이 뜨더구만요. 저는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배를 누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상한 종교 안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무슨 종교쟁이로 보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름명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럼 그 응용 단어를 보겠습니다. 성명, 성씨와 이름을 성명이라고 그러죠. 즉 성과 이름을 합쳐서 성명이라고 그러고요. 명산, 이름난, 산을 명산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를 들어 명가수가 있다 그럴 때 명이 뭡니까? 이름난 가수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름난 이름.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들 꼭 이름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어떤 이름이냐예요. 나쁜 이름이냐 좋은 이름이냐. 그것의 선택은 여러분이 일생생활 살면서 하시게 됩니다. 그럼 다음 글자 보시죠. 이번 글자는요. 살면서 여러분이 쉼없이 부딪히게 되는 글월문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글월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 글월문은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팔뚝이라고 가정하고 팔뚝에 여러 문신이 지그재그로 엇갈려 있는 모양이에요. 그 엇갈려 있는 모양이 화려한 모양이 마치 무언가 글내용 같더라 해서 글월문으로 바뀐 글자입니다. 즉 어떻게 화려하게 얽혀있는 모양을 머리두로 해놓고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글월문이라는 거죠. 글월문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어떠한 글자가 이어져 있는 걸 글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문은 이름난 문장을 명문이라고 그러고 어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말과 글월을 합쳐놓은 것이 어문입니다. 여러분이 한자 능력 시험을 어디에서 봅니까? 어문의 주체, 주관하는 그런 시험을 보고 있죠. 그럴 때 어문회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말씀어, 글월문, 어문 이렇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글월이란 얘기죠. 그럼 다음 글자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자는요. 사이간자와 비슷하지만 안에 입구가 들어간 글자입니다. 어떤 글자냐고요? 물을 문자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문문의 입구입니다. 즉 문을 열고서 입을 들이대놓고 이 집이 아무개요 하고 묻는 거죠. 즉 문을 통해서 입으로 그 문틈 사이에다가 개똥아 소똥아 나왔다 이 집 맞냐 하고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틀림없는 얘기죠. 한자는요. 이처럼 이야기지 결코 부호가 아닙니다.
그럼 그 응용 단어로 같이 가보죠. 단어로는 문안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봅시다. 문안. 즉, 편안한지를 묻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문답. 묻고 답하다. 그런 뜻의 문답.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물을문이라는 글자는요. 입이라는 어떠한 도구를 쓰고요. 문문이라는 음가를 고스란히 따온 경우죠. 이것을 형성자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글자를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건물자인데요. 이 물건물자가 어떨 때 쓰이죠? 그렇죠. 사물, 또 물건, 이럴 때 쓰이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소우 옆에 말물입니다. 소우 옆에 말물. 어떤 이야기로 만들 수 있지요? 그렇죠. 소를 팔아 없애버리고, 소를 없애버리고서 물건을 산다, 사람들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가 당시에 문물 어떤 교환의 도구였었다는 거죠. 소라니까 꼭 소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동물이죠. 어떤 동물을 팔아 없애버리고서 그것을 통해서 꼭 물건을 사더라. 그래서 물건물이라는 이야기죠. 외물 그러면 밖에 있는 물건, 그걸 외물이라고 그러고요. 사물은 어떤 진실된 물건을 사물이라고 그러겠죠. 이처럼 한자는요, 여러분에게 충분한 이야기거리로 다가갑니다.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한자가 아닙니다. 한자는요, 조립되는 과정에서 글자를 만든 사람의 사상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상을 여러분이 엿보신다면 여러분은 타임머신 없이도 과거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정치 상황 속으로 또는 당시의 어떤 매너리즘 사상 속으로 엿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글자를 보도록 하죠. 그 다음 글자는요, 모방자입니다. 이 모방자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중요하냐고요? 같이 보시죠.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누어 놓지만요, 이거 나누어 놓은 게 아니고 원래 양손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운전대와 그 밑에 있는 농기구의 보삼 모양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농기구의 모양이라고도 하고 또 배의 모양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건 배의 모양이 됐든 농기구의 모양이 됐든 중요한 거는요, 그 두 척의 배의 모양을 본뜬 것이든 그것이 꼭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농기구도 꼭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죠. 소가 모는 방향으로 나가죠. 그리고 농기구가 지나간 곳에는 틀림없이 뭐가 패입니까? 모가 나게 그곳이 패입니다. 그래서 모방, 방위방 그런 자입니다. 방향방이라고도 하지요. 왜요? 배가 묶여있는 곳을 풀어놓으면 어떤 방향으로 가니까 이게 방향방이라고도 하는 거죠. 배가 됐든 농기구가 됐든 모방, 즉 네모의 어떤 모가 나는 곳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곳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단어를 보면 백방, 모든 방향, 백방이요. 전방은 앞의 방향을 전방이라고 그러죠. 이처럼 한자는 이야기 속에서 단어로 굳어지고 그 단어들을 우리들이 쓰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한자를 알면 그 글자가 참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너무나도 적당하게 조립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자를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일백백자입니다. 이 일백백자는요, 여러분들이 일백이라는 수적 개념으로만 외우면 안 돼요. 10, 100, 1000, 만은요, 수의 완전 종결수기 때문에 모든 또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 꼭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아시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요, 당연히 한일과 일백백으로 여러분이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 한일과 흰백 또는 말알백이라고 배웠죠? 예. 어떻게 하는 거냐? 한일부터 10까지는 손가락 하나로 치고 그것을 10개를 이야기하면 더 이상 손가락을
필수가 없어요. 그때 한일부터 백까지 사람이 다 갔으면 그곳을 말해주는 것이 일백이다 해서 일백백, 또 일백은 수의 완전수로 모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백가라는 건 뭡니까? 많은 집을 이야기도 하고 많은 학자 또는 유가의 정통 어떤 정계 외에 스스로 일가를 이룬 많은 사람을 백가라고 그러고요. 백성은 이때 백사람의 성씨냐 그게 아니고 모든 성을 백성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할 때 성이 무슨 성입니까? 성성입니다. 성씨성. 꼭 기억하십시오. 왜요? 성성은 모든 만약에 김씨의 나라라 그래서 김씨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을 못하죠. 동성동보는 결혼을 안 하니까. 백성 그럼 모든 성이요. 모든 성씨. 얼마나 여유로운 자유로운 말입니까? 이 의미를 안다면 백성이란 말 참 좋은 말이죠.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지아비부라는 글자인데요. 이 지아비부자를 어떤 사람들은 하늘보다 높이 해서 지아비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가당치도 않은 해석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 이 지아비부자는요, 큰데 위에 한이를 더 놓은 겁니다. 여기다 한이를 놨으면 하늘천일 건데, 요 중간에 놨어요. 무슨 일이냐? 왜 그러느냐? 사람이 큰 게 성장을 하면 사람 머리쯤에 동곳이라는 비녀를 꽂아서 이 사람이 장가를 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장가를 가기 전 사람은 댕기를 따고 있고요. 장가를 간 사람은 그 댕기를 풀어서 동곳이라는 비녀를 꽂습니다. 갓 쓰는 그 안에요. 그걸 동곳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동곳을 꽂은 사람은 산에다 해서 산에부, 산에는 장가를 갔으니까 장가 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라고 그러죠. 남편부라고 그러고 그 남편을 지압이라고도 그래요. 지압이란 말이 뭡니까? 어떤 애의 아비라 이 말이에요. 저 아이의 아비다 이 말이에요. 지시성을 가진 아비가 아니고 저의 아비, 제 애비 이런 말이에요. 그게 준말로 지압이 이렇게 된 거겠지요. 그러니까 지압이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남편이란 이야기고요. 남편은 씩씩하죠? 안 씩씩하다고요? 예, 그 남편은 뭔가 좀 약한 분이고요. 그런 분을 사내부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지아비부, 남편부, 사내부 다 맞는 자입니다. 그럼 그 응용 단어를 한번 볼까요? 농부, 농사 짓는 사내, 농부지요. 부부, 남편과 아내를 부부라고 그럽니다. 이처럼 한자는요, 충분한 그 관계끼리 맺어지면서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아니불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부라고도 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예, 같이 보시죠. 이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즉 하늘, 이 하늘은 기준선인 하늘이라고 했지요. 하늘에 새가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가 날아가서 하늘로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안일불, 안일부입니다. 부로 소리 나는 건 이 안일, 불 다음에 디귿이나 지읒이 오면 부로 읽힙니다. 읽어볼까요? 부정, 그 다음 불, 안 이렇게 읽히죠. 이 안이불 다음에 디귿과 지읒이 오면 부로 읽힌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글자 볼까요? 그 다음 글자는요, 일사자입니다. 이 일사자는요, 여러 학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관청에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을 손으로 잡고 무언가 일하고 섬기는 겁니다. 같이 그 어원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래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즉 깃발에 어떠한 관청이 꽂혀 있는 것에 손으로 열심히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청에서는 사람이 꼭 윗사람을 섬기게 되니까 섬길사라고도 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손으로 무언가를 잡고, 갈고리죠. 여기서는 갈고리를 잡고 일한다 하는 데서 일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라고도 하는데, 그런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관청에서 깃발이 나부끼는 곳에서 손으로 무언가 일을 한다. 그 일하는 사람은 꼭 누군가를 섬긴다 해서 섬길사, 일할 사자입니다.
그러면 단어를 보시죠. 단어를 보니까 사리에 발다할 때 사리, 즉 어떤 일의 이치를 사리라고 그러고요. 사군이라는 건 임금을 섬기는 걸 사군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사는 섬길 사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글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요, 셈산자입니다. 이 셈산자는 우리가 전자 계산기가 요즘은 집마다 있지만요, 옛날에는 전자 계산기가 없었겠죠. 그 전자 계산기가 있기 이전에 주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판의 모양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같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요거는 대나무죽이고요. 요거는 가출구의 변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렇게 나눠보면 쉽습니다. 대나무인 어떤 산가지를 눈알처럼 깎아가지고서 받들도록 만들고서 하는 셈틀, 그것이 셈하다라는 겁니다. 셈산.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대나무로 눈알처럼 깎아 만든 셈틀을 들고서 하는 일이 뭐냐? 셈하는 일이다. 그래서 셈산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전자 계산기를 들고 하는 일이 셈하는 일이다 해서 셈산입니다. 산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셈을 하여 내는 거고요. 산수는 셈하는 수를 산수라고 그러겠죠. 이처럼요, 한자는 재미있게 어떤 연관선상에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 속에 여러분들은 충분한 사유를 통해서 연상기억법으로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요, 위상이라는 글자입니다. 위상이요, 누구라도 다 아는 자입니다. 같이 보시죠. 이렇게 어떤 기준선 위에, 이게 기준선이고요. 그 기준선 위에 점을 찍어놓고 위를 뜻하다가 점만 놓으니까 이상하니까 기준대까지를 놓습니다. 이 점을 유지할 수 있는 산까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래놓고 위상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위상은 위니까 꼭 오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위로 올라가다 해서 상자가 있습니다. 어떤 때요? 상경, 서울로 올라가다란 뜻이죠. 이때는 위서울이 아니고 서울로 올라가다란 뜻이고요. 세상은 사람이 사는 세상을 뜻하는 것이겠죠. 이처럼요, 위상은 위, 오르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십시오. 위는 오르고 싶어 하거든요. 산이 있으면 있는 까닭에 올라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자의 수위를, 즉 한자를 많이 외우기 위한 수위를 위로 높여보도록 하죠.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글자는요, 빗색자입니다. 이 빗색자는요, 좀 만들어진 어원이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음탕하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왜요? 보면 알아요. 같이 보시도록 하죠. 요것을 여러분이 감싸 안는 모양으로 쌀포자로 배웠고요. 이건 뱀파자입니다. 뱀파자. 땅 이름 파라고도 하고 뱀파라고도 하는데, 즉 뱀이 한 마리가 꽈리를 틀고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뱀이 꽈리를 틀고서 있는 모양이에요. 즉 발정기 때 뱀은 두 마리가 꽈리를 틀고서 서로 빛이 바뀌어요. 암놈, 순놈의 색깔이 바뀌어요. 원래 남자, 여자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요, 안색이 바뀌어요. 원래 사내 놈들이 저랑 같이 있을 때는 인상 쓰다가요, 이쁜 여자만 오면 왜 그렇게 싱글벙글 하는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치요? 빛이 달라져요. 이 글자가 어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색 조심하십시오. 금방 알아봅니다. 들통이 나요. 그럼 그 응용 단어를 보도록 하죠. 청색, 푸른색을 청색이라고 그러겠죠. 푸를 청, 빛색이니까 정색하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색깔을 바르게 하다. 한마디로 좀 어떤 부산스럽고 좀 예민하던 어떠한 색깔을, 즉 기색을 좀 바르게 하는 걸 정색이라고 하겠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요, 연상기억법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녁석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녁석자는요, 원래 달월에서 획 하나를 뺀 겁니다. 달이 뜨기 이전을 저녁이라고 그러죠. 원래
달이 뜨면 그건 밤이지요. 그래서 달이 뜬 것에서 하나를 빼버리자. 그래 놓고 저녁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저녁석이 된 겁니다. 그 글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석양. 즉, 달이 뜨기 이전에 저녁에 태양을 석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빛을. 그 다음 추석, 음력 8월 15일을 추석이라고 그러죠. 한가위. 지금 보면 아셨죠? 저녁석자도 달월자, 즉 달이 뜨기 이전에 획을 하나 빼고서 그쯤이 저녁이다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들을 깊이 했겠습니까? 한자 만든 사람들요, 정말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알면 논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글자의 논리 속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예, 성성자입니다. 이거는 성성은 성품성하고 달라요. 성시성자입니다. 왜 성시성이냐고요? 보면 알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계집녀 옆에 날생이죠. 즉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성씨가 하나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성씨가 생긴다. 당연하죠. 왜요? 엄마가 아이를 낳아야만 아버지의 성씨를 이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성시성이란 이야기입니다. 야, 그러면 그 응용 단어를 보면 성씨, 즉 성을 높여서 부르는 걸 성씨라고 그러고요. 성명은 성씨와 이름을 성명이라고 그러죠. 지금 보셨죠? 성성, 성시성. 그렇게 외우기 어려울 것 같은 자도 여자가 낳다, 즉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성씨가 생긴다. 남자분들 여자한테 굴복하십시오. 여자가 아이를 안 낳으면요 성씨가 없어요. 대가 끊어집니다. 아, 여자분들 무지하게 좋아하는구만요. 물론 여자도 남자가 없으면 애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아셨죠?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럼 다음 글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인간새 새생새라는 글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옛날 사람은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30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세상새자를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보시죠. 지금 이 글자는 스몰입자라는 자입니다. 이게 스몰입자예요. 그래놓고 이 앞에 이건 열십입니다. 처음에는 스몰입 뒤에 열십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것을 모양이 안 이쁘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옛날에는 한 사람의 활동은 대개 30년으로 잡고 그쯤 되면 한 인간을 아이를 낳아요. 그것이 인간 또는 세대 이렇게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글자가 30년 정도를 살면 활동을 한다. 사람의 활동은 대개 30년이다. 수명이 짧기도 했고요. 여러분들 나이 90까지 살아도 제정신 가지고 30년 못 삽니다. 왜요? 어렸을 때 제정신 없죠? 치매 걸려 빠지죠? 잠자는 시간 빼보세요. 잠자는 시간 보통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90년이라도 60년, 30년 이상이 잠자는 거로 보내지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뭐 보냅니까? 그렇죠. 밥 먹고 놀고 응아하느라고 다 보내죠. 제정신 가진 걸 30년이요? 옛날 사람 어쩜 그렇게 잘합니까? 30년이 한 세대입니다. 스몰입자에다 열십을 도할 줄 알았던 당시의 사람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죠. 이 논리 속에 여러분이 원리까지도 같이 옆에 놓으시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에 또 다른 논리 속으로 여러분과 같이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중요한 건 한자는 이해하기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